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해외 일정도 있고 해서 촬영을 좀 못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좀 일정이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다른 일 좀 챙기고 났더니, 이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저도 일찍부터 주식 투자했던 사람이라서 진즉부터 삼성전자는 투자해서 웬만하면 제 계좌에서 삼성전자에는 파란불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샀다 팔았다, 일부는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일정 부분은 배당도 받고, 배당도 꽤 주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놔뒀는데, 세상에 저처럼 일찍 시작해서 웬만하면 저점이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제 주변에는 요즘은 정말 삼성전자가 내가 평균 매입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근처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진들의 여러 가지 반성문과 또는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공통분모가 조직 문화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간단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회사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회사가 조직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관료화된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말해서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장 윗선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중간 관료를 두지 않고 대리급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부 다 달려와서 저한테 업무 보고를 하면요, 이제 그 자체에 비효율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A 대리, B 대리, C 대리, D 대리, E 대리 다 찾아와서 하면 이 대리들마다 하는 얘기들이 어느 순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리고 시간도 나머지 대리들은 보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도 못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전부 다 이 용량이 한계가 돼서 이해가 다 안 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리급들의 어떤 내용들을 취합해서 저한테 가지고 올 팀장이나 또는 과장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 과장들 몇 명을 둡니다. 그럼 그 사람들 통해서 네 과에서 일하는 여러 내용들과 의견들과 그리고 그런 것들은 파악해서 나한테 전달해 하면서 과장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장의 숫자도 많아질 정도로 회사가 성장합니다. 야, 그렇다면 이 과장들이 예전에 내가 처음 스타트업 했을 때 그때 대리들 숫자만큼 이제 과장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또 과장들한테 보고받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장들을 두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장 숫자를 통해서 이 부장과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게 되고요. 또 부장까지 많아지면 이제 그 위에 슬쩍 그룹장이니 본부장이니 이런 것들을 또 만들죠. 그리고 그 본부장 위에는 또 그쪽 부분을 챙길 임원들을 놓게 되고요. 그러면 임원들 위에 또 사장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 회사가 승승장구해서 계열사만 한 30몇 개 되는 회사가 된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정말 하이어라키가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대외적인 나의 업무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연구원이죠. 국책연구기관에 원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의 업무 보고 받는 방식이요, 그 원장님의 굉장히 중요하고 심층적인 사업을 별도로 챙기는 별동대 같은 팀을 하나 만들었고, 제가 거기 팀장이 됐는데, 그러면 저도 이거는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했던 일도 아니고 새로 하는 의욕찬 업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부분인데, 이걸 저 혼자 독단적으로 정한다가는, 그리고 제가 그걸 왜 독단적으로 정합니까? 나중에 무슨 된소리를 맞으려고요? 무슨 된통 문제 생기면 제가 독박 쓰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위에다가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 보고하고, 그분은 물론 저한테 그래요. 내가 박 팀장에게 전권을 맡겼으니까 자, 그거 믿고 이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나 보고 받겠다라는 그 시간대가 저녁 먹으면서 보고 들을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저녁 먹고 바로 들어갈게, 저녁도 내가 길게 안 먹을 생각이야, 8시까지 아니면 7시 반까지만 좀만 기다려줘, 그럼 내가 보고 받을게. 그래서 7시 반쯤 오신다고 하는 분이 절대 7시 반에 올 수가 없죠. 강남 모처에서 다른 어떤 뭐 유력 인사들과 또는 장차관들과 식사하고 오다 보면 좀 늦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늦거든요. 그러면 한 7시 반쯤, 박 팀장 미안해, 내 지금 출발해, 내가 지금 봤더니 내비가 야 이게 차가 또 막히네, 8시 슬쩍 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양반은 나 같은 사람 괴롭히려고 일부러 저녁 때만 업무 보고를 받는 건지, 아니면 오늘 미안한데 내가 저녁은 정말 늦을 것 같은 시간이라서 아침 일찍 가능한가? 그러면 우리 조찬을 함께 합세 하면서, 회사도 아니라 조찬 일정 바로 하고 뒤에 어느 호텔에서 컨퍼런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텔 근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 일찍 또 글로 가죠. 그러면서 제가 월급 한 푼 더 받았느냐? 공공기관은 그런 거 월급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왜 그러면 그분은 새벽이나 저녁 때 저를 불렀을까요? 낮 시간에, 근무 시간에 그분이 해야 될 일은 기관을 대표해서 여기저기 영업도 뛰고, 사람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네트워크도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수주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발표하고 수주를 받아와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는 모 부처에 가 계시고, 청와대에 들어가 계시고, 다시 기관장들, 다른 기관장들과 협동 연구하는 거 알아보셔야 되고, 또 어느 산업 현장 가서 그 산업 현장의 모습 직접 보고 와야 또 연구에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낮 시간에는 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옆에 쫓아다니면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또 그분이 원래 해야 될 일을 자칫 잘못하면 방해하는 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때그때 심야 시간에, 조찬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겁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죠. 사용자입니다. 그러니 너랑 나는 이제 같이 경영자가 된 거다. 경영자는 9 to 6로 일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경영자냐.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용자지. 그래서 밤이든 새벽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조건 같이 나와서 일하는 거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도 저도 많이 했었고 일요일 근무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임원급은 아니었고 운 좋게 일찍 승진했던 팀장급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아니죠. 팀장이 무슨 임원입니까?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조직문화, 그래서 일요일에 나오라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팀원들이, 팀장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임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낮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뭐 주말이든. 자, 그게 한국의 조직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조직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그래도 굴러왔고 여태까지 성과를 냈느냐? 말 그대로 일단 CEO들의 마음가짐도 조금 달랐었습니다. CEO들도 알아요.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하이어라키가 심해지면 늦어지고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왜곡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라는 건 처음에 업무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면 그 다음 지시를 내기가 무섭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이걸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몇 번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 처음부터 업무 보고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 지시 아래 업무 보고가 왔을 때 요거 보고 그럼 어떻게 해? 라고 바로 결정을 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타사에 비해서 또 지시가 늦어지고 또 늦어진다는 걸 굉장히 명쾌하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 지시는 그 분야의 그쪽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내가 그쪽 분야의 얘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실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내려갈 수도 없고, 업무에 대해서 다시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이걸 다시 또 나한테 물어보나? 뭔가 이 물어보는 그 수준, 수위가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들쑥날쑥해져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너무 힘드니까 좀 쉽게 얘기해봐.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야 업무가 효율성이 있는데 척하면 척이고 탁하면 탁해서 됐어 더 설명할 거 없어 이해했어 그런 거였구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라는 게요 원래 하면서 무슨 또 쉽게 풀어주면 또 이것도 업무가 잘 진행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과거에 비해서도 경영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과연 이 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또 나 혼자만 물리적인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다 쓸 수 없다 보니 나의 인지적인 제약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에 대한 범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오니까요, 한계 등등 이걸 고려했었을 때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다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교수님? 삼성이라는 조직의 이 관료 체계를 좀 단순화시켜 보자라고 했었을 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를 말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들의 조직 구조에 단순화되는 어떤 회사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시면 그것만 가지고는 늦어지는 의사결정 구조,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 이걸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MS는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거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소프트웨어나 또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뭔가를 분절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서 새로 앱 개발하는 어떤 팀의 팀장이 됐어요. 근데 옆에 팀은 저와 달리 저는 헬스케어 앱을 개발하는 거고 옆에 팀은 날씨 앱을 개발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헬스케어 앱과 날씨 앱 같이 연동될 만한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 그 팀장들마다 독립채산제 가깝게 예산 얼마 필요하십니까? 처음에 그거 컨펌 놓고 그럼 그 예산으로 마무리 하세요. 날짜 언제까지 가능하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주고 알아서 그 팀에서 움직이게 하면 돼요. 근데 삼성이 하는 수많은 업무는 제조 기반입니다. 이 제조라는 것은요, 맞물림이 중요해요. A팀, B팀, C팀, D팀이 다 따로따로 넣을 수가 없고요. 그럼 적어도 마케팅 부서는 아니죠. 요즘은 제품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팔아봐가 아니라 처음부터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도 처음부터 들러붙어요. 그리고 공장 생산 라인이 분절적인 게 아니잖아요. 쭉 이어져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제공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들, 이거 삼성 SDS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뭐 얘기하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 어디 있는데요, 이종 분야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삼성과 같은 제조업을 하면서 비슷한 업종에서 이런 특성 안 보이는 회사는 찾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경영자가 이해관계나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굉장히 비대해졌다 싶을 정도로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엄청난 비서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긴 게 삼성의 그 비서실 역할을 했던 미전실, 미래전략실이라고 부르죠. 이걸 슬림화하고 일부는 TF팀처럼 운영하고 일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 예전처럼 유지를 하려니 국민들 눈치 보이죠. 다시 삼성이 미전실을 복구했다라고 하는 순간 또 얘네들 무슨 또 부정부패나 경경유착 같은 거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런 보도 나오기 쉽겠죠. 그런데 그 정도 조직이 물론 했던 일 중에선 외부적으로 뒤처리하는 것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상당 부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거 조직이 지금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맥락 속에서 그렇게 구성하거나 가동시키기도 어려웠던 부분도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돼서 조직 문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대대적인 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선을 요구하기 전에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을 때, 대안이라는 게 제조기업이 그리고 전자회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과거에 못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다시 여지를 둬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될 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세팅된 것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대 때, 90년대 때, 70년대 어떻게 일했냐면 하면서 근데 지금 그런 조직 문화로 또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근로자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지금 뭐 삼성은 다른 회사보다 급여도 많이 주고 성과급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삼성이 가려고 하는 길에 그 경쟁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세계 탑티어의 기업들이잖아요. 거기에 우수 엔지니어 안 뺏기려고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어떤 이해력이 높은 사람들 안 뺏기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들과도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그렇게 너무 고도의 많은 연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형평성만을 가지고 또 사내에서 또 얘기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좀 더 파격적으로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걸 막 배워서 이제 좀 쓰임과 부가가치가 큰 인물이다 그러면 파격적인 승진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다시 용인해 볼 필요도 있는 이런 조직이 또 다시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저도 뭐 많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저도 몇 줄 이렇게 글 써서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하이어라키를 없애자는 거냐? 그럼 그것도 답도 아니다는 거. 그리고 경영자들이 이 하이어라키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적극성과 본인이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도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거. 그 과정에서 비서실이 좀 비대해질 수 있을 수 있다. 그게 나쁜 짓 안 하면 되는 거지. 비서실이 많아진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다. 공학 전문가랑 그다음에 경영 전문가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누가 해석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용어 이거 어려운 거 이거는요 뭐냐 하면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 밑에 지금 현장에 일하기도 바쁜 사람에게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요구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것들 좀 고민하셔야 되고, 또 정말 우리 구성원들 중에 대리가 야 나 부장 10년 차인데 나 임원 이제 초봉 달았는데 우리 대리가 워낙 똑똑해서 나보다도 연봉이 많네. 그게 이상하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능력에 기반한 회사들이 가져야 될 면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